자, 이제 주택정책이죠. 자, 지금 오늘 하고 있는 흐름은 정책론으로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정책이고요.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하느냐 두 가지 얘기를 했고요. 하나는 뭐였죠? 하나는 효율성 측면이고 하나는 형평성 측면. 그 이제 하나 단어를 효율성이라고 하면은 다른 하나를 형평성이라고 하면 돼요. 그 대칭되는 게 이제 네 가지였죠. 효율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자원 배분 측면이고, 형평성 하면은 이제 소득 분배 측면이고요. 또 효율성 측면에서 개입하는 것은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형평성 측면에서 개입하는 것은 정치적 기능 또는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또 효율성 측면에서 개입하는 것은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 개입하는 것이고요. 형평성 측면에서 개입하는 것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이제 네 가지 표현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는 이제 둘입니다. 둘. 왜 개입하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개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어떻게 개입하느냐 했을 때는요. 직접 개입하느냐, 간접 개입하느냐, 토지 이용 규제를 하느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수요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거라 그랬죠. 간접 개입하는 것은 각종 지원이나 보조 같은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 규제라는 게 있다 그랬죠.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토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토지 정책, 주택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주택 정책인데, 토지 정책의 대표적인 게 지역 지구제입니다. 그거 말고도 다른 거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부분적으로만 하면 되고요. 이제 주택 정책입니다. 이 주택 정책에서 더 많이 출제가 돼요. 토지 정책보다는. 그 중에서 이제 임대료 규제라는 게 있어요. 임대료 규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거의 해마다 출제된다고 봐야 돼요.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세 귀착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조세와 관련해서 조세 귀착. 여기 이제 주로 출제가 되는 주제고요. 독립된 주제로.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독립된 주제로 질문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문으로 좀 등장을 여러 번 했던 그런 주제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요.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조금 전에 이제 왜 개입하느냐, 어떻게 개입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주택정책이나 토지정책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그럼 이게 효율성 측면에 개입하는 것일까요? 형평성 측면에 개입하는 것일까요? 직접인 건 알겠죠. 네. 그렇게 직접이냐 간접이냐 이렇게 물을 때는 직접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직접 개입하는 거요, 간접 개입하는 거요 하면은 직접 개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형평성 측면에서 개입하는 걸까요? 효율성 측면에서 개입하는 걸까요? 하면 형평성 측면이라고 하려면은요,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형평성 측면이에요. 왜냐하면은 형평성 측면에 개입한다는 것은 소득 분배 측면이거든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공공임대주택은 그렇죠. 이거는 형평성 측면이에요. 형평성 측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지역지구제 있잖아요. 좀 전에 토지정책에 지역지구제는 형평성 측면의 정책이에요? 효율성 측면의 정책이에요? 그는 효율성 측면의 정책이에요. 왜냐하면은 뒤죽박죽으로 섞이면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못하는 거잖아요. 그는 효율성 측면의 정책이에요. 근데 이거는 형평성 측면. 임대료 보조는 형평성 측면이에요? 효율성 측면이에요? 보조하는 거. 이건 간접 개입. 이 직접 개입, 간접 개입에는 간접 개입이죠. 근데 형평성이냐, 효율성이냐 하면은 효율성. 임대료 보조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요.
임대료 보조는 누구한테요? 이것도 저소득층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형평성 측면.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들이라고 하면은 대체로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형평성이요. 그럼 임대료 규제는요? 효율성, 형평성. 직접 간접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의도는 형평성이죠. 왜냐하면 이제 저소득층들이 지금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라고 느낄 것이니까 정부가 나서서 임대료를 낮게 규제를 하는 거죠. 됐나요? 자, 더 이상 안 할게요. 이 정도로만. 그러니까 정책을 늘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효율성 측면이냐, 형평성 측면이냐. 경우에 따라서는 효율성과 형평성이 다 고려될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효율성과 형평성은 상충하는 개념이거든요.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면은 형평성을 다쳐요. 그러니까 형평성을 추구하다 보면 또 효율성을 다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충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어느 한쪽 측면의 정책입니다. 자, 이 중에 이제 임대료 규제를 볼게요. 자, 임대료 규제는 가격 상한제 또는 최고 가격 규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 현재 임대료가 어떻다고 보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거예요?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평당 5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년에. 1년에 평당 50만 원이다. 그러면은 10평짜리 집에 살면은 1년에 500만 원을 내야 되죠. 1년에 10평짜리 집에 사는데 500만 원을 내는 게 정부가 봤을 때는 야, 이게 서민들이 좀 부담스럽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요.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10평짜리 집에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10평짜리 집에 산다. 1년에 500만 원의 임대를 낸다. 벅차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예, 아무리 내가 그런 새 집을 수십 채를 내놔도 내가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랬을 때요. 정부가 나서서 이제 평당 40만 원으로 받도록 규제를 하면요. 규제를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임대인들한테 처벌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40만 원보다 높게 받으면 처벌하겠다. 자, 이랬을 때 여러분이 임차인 입장이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임차인 입장이라면 10평짜리 집에 1년에 500만 원씩 내는 게 굉장히 벅차게 살고 있는데 평당 40만 원씩 이제 지불해도 살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해준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냥 고마워요? 그냥 고맙고 말아요? 지금 10평짜리 살고 있어요. 1년에 500만 원씩 내고 살고 있다고요. 근데 앞으로는 평당 40만 원으로 규제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는 앞으로 400만 원만 내도 살 수 있게끔 정부가 규제를 한다고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10평짜리 집에 살아보신 적 있어요? 10평짜리가 감이 안 오니까 지금 어떤 다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10평짜리면은 방 한 칸에 주방 겸 거실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그런 집에 살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이제? 정부가 그렇게 규제를 하면 지금까지 그런 집에 500만 원 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평수를 그렇죠.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평수를 늘려가도요. 12평짜리를 가도 480이면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2평 반짜리를 갈 수 있는 거죠. 12평 반짜리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500 똑같은 돈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요, 저소득층들이 생각해서, 저소득층들은 평수 작은 집에 살아요. 평수 작은 집에 살고요. 그렇게 규제를 하면은 평수를 늘려간다고요. 10평짜리 살던 사람은 12평, 12평짜리 살던 사람이 15평, 15평짜리 살던 사람은 18평, 이런 식으로 평수를 늘려가려고 한다고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조금 더 넓은 집 찾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미 기존에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임대주택의 평수라고 하는 게 다 합쳐봐야 한정돼 있는데
너도 나도 평수를 늘려가서 찾는다면 그러면은 그런 물건 나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런 물건 나오자마자 바로 계약돼 버릴 거 아니에요, 중개사무소에.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수요가 증가한 거예요, 수요가. 이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하고자 하는 평수가 더 늘어난 거예요, 전체 평수가. 자, 요건 수요자들 입장이에요. 임차인들 입장. 이제 돈 없이 그냥 새들어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넓은 평수를 찾아간다고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집주인 입장에서. 자, 집주인 입장에서 그 집 살라고 내가 지금 대출 받아가지고 들어간 것도 있고, 예? 지금껏 안 먹고, 안 쓰고, 해서 모았는 돈하고 합쳐가지고 집을 샀는데, 자, 거기에, 빌린 돈 이자도 내야 되고, 뭐 수리도 하면은 그 비용도 들고, 근데 그만큼 내 지금까지 안 먹고, 안 쓰고 해서 모은 돈에 수익도 좀 남겨야 되고, 그러면 평당 50만 원은 받아야 뭐 충분히 이 돈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40만 원 밖에 못 받게 해. 그러면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잖아요. 돈이 안 되면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내일이라도 지금까지 이제 한 10년간 새 집을 나눴어요. 근데 내일이라도 이 집을 헐고 조금 더 방수가 많은 집을 지으려고 해서 위로 올려서 근데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생각 들겠어요? 헐고 다시 그런 집을 짓겠냐고요. 돈이 안 되잖아 이제. 규제를 40만 원, 50만 원은 받아야 되는데 40만 원 밖에 못 받게 하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돈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안 짓는 거지 이제. 헐고 오히려 주택의 수를 줄이거나 다른 용도로 용도 변경을 하거나 공급을 어떻게 해요? 공급을 줄인다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수요는 증가하는데 물량은 줄어들어요. 돈이 안 되니까. 가뜩이나 지금 수요가 증가해가지고 조금 더 넓은 평수가 중개사무소에 나오자마자 동이 나버리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임대주택을 헐고 새로 지으려고 하던 사람들이 다른 걸로 지어버려요. 다른 걸로 바꿔버려요. 용도를. 그럼 가뜩이나 지금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택이 더 계십니다. 임대주택이.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집 구하기가 어려워져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실감이 와닿지가 않죠. 그런 경험을 해봐야 그걸 아는데 지금 임대인들은 돈이 안 되니까 공급을 줄이고요. 임차인들은 싼 맛에 더 넓은 평수로 가는데 더 넓은 평수 찾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야 찾을 수가 없어요. 부족하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에요?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줄어든다. 찾는 사람은 많은데 물량은 없어요. 자, 그런 경우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임차인 입장에서 집 구하기가 어떻습니까? 어렵잖아요. 집 구하기가 어려우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집 내놓고 저기 이사를 가야 돼, 이사. 직장을 지금 옮겼어요. 이사를, 그럼 집을 내놓고 이사를 가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집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봐야 되는데 집을 구하기가 힘든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을 못 구하면 멀리서 다녀야 되고, 집을 못 구하면 멀리서 다녀야지, 어떻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집이, 이동이 저하된다 그래, 이동이. 집을 못 구하니까, 저쪽 동네에 집을 못 구하니까, 이사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 멀리서 다니는 불편함을 감수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저기 감수하지 않으려면은,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려면 저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리 가려면은 집은 구하기 힘들고, 마침 집이 한 개 딱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계약해야죠. 얼른 계약해야 하는데, 저쪽에는 지금 그나마 내놓는 집 주인이 지금 보니까 임차인들이 너도 나도 다 달려들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얼마보다 못 받게 하고 있어요. 규제는 얼마 하고 있어요? 규제는 40만 원 하고 있잖아요. 규제는 40만 원 하고 있잖아요. 평당. 근데 나는 얼마를 줘야 될까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려면 더 비싸게 줘야 돼요. 얼마요? 5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예, 6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7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50만 원은요, 예전에 50만 원이거든요. 예전에 이 공급 물량이 줄기 전에 50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물량이 줄어들어 버렸잖아요. 줄어들어 버렸기 때문에 예전에 50만 원 줘가지고는 못 구합니다. 예, 60만 원을 줘도 구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계약서에 60만 원 쓸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 계약서에는 60만 원 못 씁니다. 왜?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계약서에는 얼마 쓰면서? 계약서에는 40만 원 쓰면서 20만 원을 따로 찔러줘야 돼요.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얼마 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를 들어 60만 원 이렇게 해야 돼. 실제로는 60만 원 주는데 평당 계약서에는 얼마 쓰는 거예요? 40만 원 쓰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임대인들이 집을 안 내놓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집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처벌을 감수하는 거죠. 집주인이. 처벌을 감수하면서. 예, 그러니까 들어가 사는 사람도 그렇게라도 해야 집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집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웃돈을 얹어주는 이런 시장을 암시장이라고 해요. 암시장.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암시장 가격이 형성돼요. 이 암시장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은 이게 60만 원이다. 평당. 그 뭐예요? 규제 가격과 암시장 가격. 무슨 가격? 이중 가격이 형성돼요. 그리고 수요자들은 이동이 저하돼요. 이동이. 이사 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공급자들은요, 공급을 감소시키면서 그나마 남아있는 주택이요, 질적으로 저하됩니다. 남아있는 주택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주택에 대한 투자를 기피합니다. 네, 그래서, 자, 이 정책이, 의도는 누구를 위한 이 정책이에요? 의도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잖아요. 의도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히려 저소득층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정책은 오랫동안 하는 게 아니라 잠깐 동안만 시행하고 얼른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위한다고 무조건 규제를 하는 게 좋은 일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규제 가격은요, 이런 규제 가격은 시장 균형 가격보다 아래에 규제해야 효과가 나타나요. 시장에서 50만 원인데 규제를 60만 원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괄호 2번의 효과라는 것하고 그 지금 괄호 2번의 효과에 임차인 임대인 시장 하면서 그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초과 수요 발생 이렇게 그 뒤에 괄호 속에 뭐 기호가 있죠. Q0, Q. 이거는 이제 일단은 무시하세요.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프 그리는 건 이제 나중에 할 거니까 지금은 그 내용대로 읽어만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임대료 규제는 결국은 오히려 실패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행할 때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시행. 장기적으로는 풀어야 되는 정책이 임대료 규제입니다. 얼핏 보면요, 임대료 규제하니까 굉장히 저소득층들을 위하는 정책 같죠.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소득층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이 주택 보조 같은 게 더 나을 수가 있어요, 밑에. 주택 보조가 저 임대료 보조 이런 거거든요. 이 주택 보조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생산자 보조도 있고요.
소비자 보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산자 보조는 주택을 생산하는 사람한테 보조해 주는 거고요. 소비자 보조는 이제 수요자한테 보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보조 개념은 주택 보조뿐만이 아니라 모든 보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 효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보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육아 보조 들어보셨죠? 어린이집, 유치원. 이 어린이집, 유치원에 그 보조하는 게 작년부터인가요? 언제부터인가 1인당 30만 원인가 이렇게 보조해 주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근데 그게 보조해 주는 게 이제 애가 가면은 이제 어린이집이나 뭐 유치원 이 비용을 정부에서 30만 원씩을 바로 저기 어린이집 거기에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만 내면 되거든요. 뭐 영어 특별 활동이나 뭐 이런 뭐 학습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만 추가로 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육아 애들 부모한테 보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보조를 해주는데 이제 입금은 이제 어린이집 원장한테 바로 입금되는 구조잖아요. 차액만 내가 내면 되고 그게 이제 육아 보조거든요. 근데 그게요, 만약에요 어린이집이 한정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집이 한정돼 있어요. 수용할 수 있는 애들이 딱 한정돼 있으면은 30만 원 보조를 받으면은 지금까지 맡기지 않던 사람들도 맡길 거 아닙니까? 근데 맡긴다고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애는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어린이집 가격이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30만 원이어서 정부 입장에서는 30만 원 보태주면 애들 부모한테는 부담이 전혀 안 되게 이렇게 해서 30만 원 보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60만 원으로 올라가 버리면 더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가 60만 원으로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30만 원 보조 받아도 부모 주머니에서 30만 원이 나와야 되죠. 이러면은 그 혜택을 고스란히 누가 다 갖고 가요? 어린이집 원장이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 육아 보조에 의미가 없잖아요. 다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요? 어린이집 원장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 부모들한테 보조해 주는 것보다는 그 돈으로 어린이집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그때는 더 많이 만들게 해야 돼요. 어린이집을. 돈 보태줄 테니까 너희들 어린이집 더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게 낫단 말이에요. 소비자한테 보조해 주지 말고.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택보조도 지금 저소득층들이 열악한 주거 시설에 살고 있어요. 환경에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더 좋은 집에 가세요 하는데 더 좋은 집 자체가 없어요. 집 자체가 없어요. 갈 수 있는 집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그 부족한 집을 서로 경쟁적으로 치열하게 이렇게 차지하려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만 방 나오자마자 이렇게 서로 차지하려고 하다 보면은 임대료가 수직 상승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그 혜택이 다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임대인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재작년에 그랬어요. 작년 총각, 재작년 총각. 그 대학가 주변에 학생들한테 보조해 주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전세 자금 대출, 무이자로. 그러니까 전세가 지금 2천만 원인데, 방 한 칸 조그마한 거 2천만 원인데, 1,000만 원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무이자로. 그러면은 학생들 주머니에서 얼마만 나오면 돼요? 1,000만 원만 나오면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부푼 꿈을 안고 대학가 주변을 찾아다니는 거죠. 빈방 있어요, 빈방 있어요. 근데 이 학생만 찾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다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1분이 멀다 하고 집 알아보러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느낌 들어요? 아, 이거 2천만 원이 아니라 이제 더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든다고요. 만약에 3천만 원으로 올라가 버리면 무이자로 1,000만 원 받아봤자 어차피 내 주머니에서는 얼마 나와야 돼요? 2천만 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아무 돈도 안 되는 거죠. 그 혜택 고스란히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임대인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공급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요. 공급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소비자한테 보조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가격만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만. 그럴 때는 그 주변에다가 더 주택을 많이 짓도록 하는 게 더 좋아요. 학생들을 위한 그런 주택 짓는 사람한테 보조해 주는 거죠. 그런 건축업자한테 보조해 주는 건축업자한테. 그러면은 그런 주택이 더 많이 만들어지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주택이 많이 만들어지면은 전세는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자 보조는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주택이 부족한 경우. 이 공급자한테 보조해 주는 거는 물량이 부족할 때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육아 보조도 마찬가지, 그 주택 보조도 마찬가지. 공급이 부족할 때는 생산자 보조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특별한 언급이 없이 그냥 주택 임대료 보조하면은 이 소비자 보조를 말해요. 임대료 보조. 자, 이게 이제 임대료 보조인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근데 보조 방식이 세 가지예요. 임대료 보조를 하는데 이제 보조에는 보조 방식에 현금 보조가 있고요. 현물 보조가 있고요. 가격 보조가 있어요. 자, 이거 재미있습니다, 이게. 현금 보조는 돈으로 주는 거고요. 현물 보조는 물건 또는 쿠폰으로 주는 거예요. 가격 보조는 깎아주는 거예요. 할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 이제 그 예를 제가 이제 교통비 보조를 예를 들어 놨는데요. 교통비 보조.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교통비를 하루에 1,000원 보조한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제 한 번 외출한다고 생각하고요. 한 번 이용할 때마다 교통비가 1,000원이 발생한다고 본다면 갈 때 1,000원, 올 때 1,000원, 하루 2,000원 발생해요. 그럼 한 달이면은 6만 원이죠. 30일 6만 원의 교통비가 발생합니다. 그 한 달 6만 원 중에서 반 틈을 보조하는 거예요. 한 달 6만 원 교통비 중에서 반액, 절반 3만 원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3만 원에 해당하는 크기 3만 원 보조. 자, 그러니까 노인 주머니에서는 3만 원만 나오게 하고요. 나머지 3만 원은 정부가 보태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뭔가 하면은 현금을 통장에 넣어주는 거예요. 정부가. 현금을 통장으로. 현금을 통장에 넣어주는 거예요. 통장으로. 요거는 쿠폰 30장을 준 쿠폰 30장. 요거는 탈 때마다 50%만 내는 거예요. 탈 때마다 50% 할인. 자, 그러면은 하루에 한 번 외출을 한다면은요. 이렇게 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나 정부 재정 지출은 똑같아요. 정부 재정 지출은. 왜냐하면 쿠폰 30장 1,000원짜리예요. 1,000원짜리. 1,000원짜리 30장 주는 거예요. 3만 원이잖아요. 요거는요. 탈 때마다 50% 할인이니까 갈 때 500원만 내고요. 올 때 500원만 내는 거죠. 주민등록증 제시하면서 나 65세 이상이다 하면서 500원 갈 때 올 때. 그러니까 하루 1,000원이고 그 차액만큼은 나중에 정부에서 정산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어때요?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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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재정 지출은 똑같죠. 자, 그러면 보조받는 노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65세 이상 노인. 이렇게 받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받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받는 게 좋겠어요? 이상하게 이거는요, 사람들한테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는데도 다 알아요. 현금으로 받는 거. 왜 이게 더 좋아요? 어차피 쓰는 건 똑같은데. 어차피 쓰는 건 똑같잖아요. 어차피 내 주머니에서 3만 원 나가는 건 똑같은데. 번거롭지 않고 그냥
쿠폰 받아도 쿠폰 탈 때마다 한번 넣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어차피 매일 외출하는데. 이거는요,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노인들이 남는 게 시간이에요. 겨울에 춥지 않게 이렇게 이 무릎 고베이도 아프고 하니까 걸어 다니지 말고 차 타고 가라 하는데 돈은 홀랑 써버리고요. 계속 걸어 다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지 않더라도요. 돈이 있으면 일단 이걸 다른 곳으로 활용을 하고요. 돈 생기면은 이거 지불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가장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뭐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그냥 돈 홀랑 써버리고 걸어 다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거 다음에는 뭘까요? 둘 중에는 뭐가 더 좋을까요? 네? 여러분이 65세 노인이라면 탈 때마다 50% 내는 게 나을까요? 쿠폰 30장 받는 게 나을까요? 그렇죠. 저기 집어넣는 쿠폰. 그렇긴 하죠. 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는 거죠. 근데요, 요 앞에 노인한테 깡해서 팔 수 있거든요. 깡해서 25,000원, 25,000원. 조금 더 왜냐하면은 갈 때만 할인해 주니까 내 거 30장 받고 옆에 노인한테 30장을 25,000원에 사면 그럼 60장이잖아요. 갈 때든 올 때든 쿠폰만 내고 다니는 거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25,000원 현금 생긴 걸로 술 한잔 마시고 계속 걸어 다니고. 근데 이거는 안 타면 혜택이 없어요. 안 타면. 타야만 혜택입니다. 타야만. 안 타고 걸어 다니면 혜택이 없죠? 안 타고 걸어 다니면 혜택이 없어요. 타야만 돼, 타야만. 탈 때마다 500원만 내면 되는 거니까. 맞죠? 그럼 어떤 게 제일 만족도가 높고? 얘가 제일 만족도가 높고, 그 다음이 얘고, 그 다음이 얘입니다. 가격 보죠. 됐어요? 자, 그런데 정부가 의도하는 거는 뭐예요? 왜 이런 걸 보조하는 거예요? 노인들한테 이렇게 보조하는 거는 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정부의 의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 뭐예요? 이거라고요. 가격 보조. 그래서 이 임대료 보조할 때는 요 가격 보조를 말하는 거예요. 가격 보조. 깎아주는 거예요. 깎아주는 거. 할인 프로그램. 자, 이렇게 하면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 저소득층한테 이렇게 하는 거요. 이러한 집에 가면은 깎아줍니다. 이렇게. 일반인들한테는 10만원 받을 거, 당신네들한테는 5만원만 받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저소득층. 이 자격이 되는 사람들. 소득 수준이 얼마 이하, 연봉 얼마 이하, 재산이 이렇게 적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5만원에 해주겠습니다. 그 차액만큼은 정부가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저소득층들이 어떻게 할까요? 저소득층들이 수요를 증가시키는 수요를 보조받으니까 지금까지 10만원에 살던 거를 어떻게 해요? 이제 뭐 5만원에 살 수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수요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해요? 수요가 증가시키면은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임대료가 올라가면 임대인들이 어때요? 임대 사업하던 사람들. 임대 사업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어린이집 하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이집 하던 사람이 지금 그냥 엄청난 이윤 얻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어린이집 하는 사람들 막 한 개 더 한다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육아보조 해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요를 증가시키니까 지금 어린이집에도 지금 어린이집 그 애들 육아비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 올라간 게 뭐 여러 가지 명목으로 붙입니다. 학습
이 교재라든가 뭐 이런 학습 무슨 영어 교육이랑 이런 걸 해가지고 덧붙여요. 이렇게 해서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기존 공급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윤을 얻는 거예요. 이윤, 초과 이윤. 더 높은 이윤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공급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급 증가시키는 거 뭐예요? 기존 어린이집 하던 사람들이 어린이집을 더 하는 셈이에요. 더 많이 하게 돼서, 그럼 더 많이 늘어나면, 어린이집이 늘어나면은 어떻게 해요? 임대료가 떨어지겠죠.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초과 이윤이 사라지게 돼요. 요게 단기 효과, 위에가 단기 효과고요. 장기 효과가 여기입니다. 자, 요런 게 나타나는 게 바로 임대료 보조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급 있죠. 자, 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정부가 직접 생산해서 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동네가 있잖아요.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니까 요 옆 동네에다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임대주택 들어보셨어요? 청약저축 들면은 왜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그 국민임대주택에 이제 신청하잖아요. 그럼 순위 기다렸다가 되면 이제 들어가는데 굉장히 싼 거 아시나요? 굉장히 싸요. 엄청 싸요. 그러니까 대기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어느 정도로 싼가 하면은 한 10서너 평짜리가요. 한 보증금 한 2천에 월 이 관리비 포함해서 한 2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20만 원, 23만 원 관리비하고 다 포함해서, 임대료하고 다 포함해서 한 2, 3만 원, 3, 4만 원밖에 안 돼요. 예? 사는 데는 좋은데 네. 연수가 길잖아요. 아니요. 전혀. 보증. 보통 20년, 15년. 아니요. 그거는 나중에 분양받는 거잖아요. 이건 분양받는 거 말고 그냥 새 들어 사는 거. 새로만 사는 거. 이제 살 거 아니고. 그냥 새로만 사는데, 아이고, 10서너 평짜리에 그런 데 없어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20몇만 원, 그 관리비하고 다 임대료하고 합쳐서. 관리비 임대료 포함해서 한 2, 3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아니, 그 정도면, 요새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그런 집을 여기 주변에다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집을. LH공사가.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자격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겠죠. 그럼 여기 빈집들이 생기겠죠. 여기 빈집들이 생기면 자기 집이 빈집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임대인들은. 임대를 낮춰야죠. 그러면 누구도 혜택 볼까요? 저기 갖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기 남아있는 사람도 혜택을 봅니다. 자, 그게 바로 그 공공임대주택의 이 공급의 단기 효과예요. 단기 효과. 7페이지 맨 밑에 가로 2번에 단기 효과 있죠. 7페이지 맨 밑에 가로 2번에 단기 효과. 예, 그 단기 효과에서 넘어가 보시면은 그 단기적으로 사적 임대시장의 수요가 공적 임대시장으로 이동하여 사적 시장의 수요가 감소합니다. 사적 시장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공적 시장이 이제 LH공사가 지은 데를 말하는 거고요. 따라서 사적 시장의 임대료가 하락하여 공적 시장의 임차인과 사적 시장의 임차인 모두 혜택을 봐요. 이게 단기 효과예요. 자, 그러니까 서로 자기 집이 빈집 안 되려면 이렇게 임대를 낮추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그 돈 안 되잖아요, 지금. 돈이 안 되니까 임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돈 안 되니까 이거 임대주택을 헐고 새로 지을 때는 임대주택을 짓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공급이 감소합니다. 이 공급이 감소하면은 이제 차츰 임대료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원래 수준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사적 시장의 임차인들은 더 이상 혜택을 볼 수가 없고요. 공공시장에 갖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장기 효과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뭐라 돼 있어요? 장기 효과. 장기적으로 사적 시장의 임대주택 공급량이 감소되나 임대주택 시장의 전체 임대주택 공급량은 불변이다. 장기적으로는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만 혜택을 준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사적시장 임대료와 공적시장 임대료의 이중 가격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공공시장의 가격은 굉장히 싸고요. 사적시장에서는 임대료가 비싸게 돼서 이중 가격이 형성되는 거죠. 지금 상태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 국민임대주택이 굉장히 싸잖아요. 여기는 비싸잖아요. 그게 이제 이중 가격이 형성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조세에서는요, 뭐 조세의 기능해서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반가로 1번하고 반가로 2번, 요 두 개를 조금 주의하시고요. 자원 배분이라는 말과 소득 재분배, 이런 말이 또 나오고 있죠. 자원 배분은 효율성 측면을 말하고요. 소득 재분배, 이런 거는 형평성 측면을 말해요. 항상 이 효율성과 형평성은 늘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괄호 2번의 조세 귀착의 문제인데요. 자, 요거는 정부가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조세가 그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되어 실제로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느냐 하는 것을 조세 귀착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요. 정부가 주택에 재산세를 매기잖아요. 주택에 재산세를 매기면은 집주인들이 자기 집에 살 집이면은 어쩔 수 없이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사는 집도 있고 지금 세 놓는 집도 있어요. 집이 두 채예요. 그럼 자기가 사는 집에서는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야 되지만 세 놓는 집에 재산세가 올라가면 어떤 생각 들까요? 임대료를 올리려고 하겠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그 세입자가 주변에 가 살 집이 널려 있는 상황이에요. 널려 있는 상황이면은 내가 재산세 올랐다고 세입자한테 임대료 올려버리면 이 사람이 난 그럼 딴 데 갈랍니다 이렇게 가겠죠. 그럼 내 집이 빈집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내가 함부로 못 올리겠죠. 이럴 때는 그냥 내가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주변에 빈집들이 없어요. 자, 이런 상황이면은 임대료를 올려도요,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더 올리는 대로 그냥 살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근데 돈은 누가 갖다 내요? 돈은 내가 갖다 내거든요. 납세 의무자는 저예요. 근데 그 돈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어요? 세입자 주머니에서 나왔죠. 그게 바로 조세가 전가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부과된 조세가 전가돼서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세입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세 귀착의 문제라 그래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요. 네? 아니, 그 주변에 빈집들이 널려 있느냐 없느냐, 그 선택의 가능성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달라요. 주변에 빈집들이 널려 있는 상황이라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거 뭐 딴 데 갈랍니다, 딴 데 이사 갈랍니다 하면 되거든. 그러면은 그 집이 빈집 되거든요. 당신 나도 뭐 이사 비용 발생하겠지만 어차피 뭐 만기됐고 2년 계약 끝났고 당신도 올려 부르면은 난 옆집으로 갈랍니다. 그럼 당신이 빈집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집주인은 함부로 임대료를 올리기가 벅찰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누가 다 내야 되는 거고요. 임대인, 집주인이 다 내야 되는 거고요. 주변에 빈집들이 없이 선택의 가능성이, 임차인의 선택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면 올리면 올리는 대로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임차인이 다 내야 돼요. 근데 그게 반드시 어느 한쪽이 다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요. 뭐 절충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조세가 붙었다. 그러면은 임대료가 한 30만 원 올랐다. 그럼 70만 원은 임대인이 내야 되는 거고, 임대료 30만 원 더 올른 만큼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거고요. 만약에 임대료가 70만 원 올랐다. 그러면은 임차인은 자기 주머니에서 30만 원 더 내서 임차인한테 받은 70만 원과 임대인이 보탠 30만 원 해서 100만 원 세금 내야 되고, 이때는 100만 원 세금을 이제 임차인이 더 많이 내는 거죠. 임차인이 70만 원, 임대인이 30만 원. 경우에 따라 임대인이 80만 원, 임차인이 20만 원, 뭐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 주변 상황에 따라. 그게 이제 조세 귀착의 문제예요. 근데 이게 바로요, 앞에서 지난주에 공부했던 탄력성과 관련이 돼요.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이 정도로만. 조세 귀착이라는 게 있구나. 납세 의무자에게 조세를 부과했는 것이, 그 납세 의무자가 반드시 조세를 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돈을 갖다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지만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느냐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조세 귀착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정책론에서 다룰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투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